예, 3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3차 시 수업에서는 우리 소비에트 몽타주의 주요 감독과 작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킨 1925년도 영화인데요. 어, 이름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좀 들어주세요. 자, 이 영화고요. 1905년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포템킨호에서 그 반란,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영화로 옮긴 건데요. 음, 이 영화를 통해서 몽타주 기법이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영상의 문법을 완성을 시켰다. 뭐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상의 문법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은 이 영화를 통해서 몽타주의 기법을 완성시켰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이 영화에서 그 후반부에 오데사 계단의 학살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너무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수많은 영화들에서 패러디가 되고 오마주가 됐던 그런 장면이에요.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영화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도 뭐 한 1시간 동안 강의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인데 뭐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뭐 영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공부하실 것까지는 없으니까 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감독이 있었구나,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전함 포템킨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영화들이 그런 문법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 이런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푸도푸킨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작품이에요. 1926년도 작품이고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혁명의 투사가 돼가지고 아들이 이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혁명에 뛰어들어서 마지막에 목숨을 잃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세 번째는 지가 베르토프 감독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 1929년도. 자, 이 영화는 이 영화 장면인데요. 키노 아이를 주장을 해요. 이 감독이. 키노 아이가 뭐냐면 키노가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디슨의 키노토스코프, 키노토그라프 이런 거 말씀을 그때 드렸죠. 키노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뜻인데 뜻 자체는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키노. 예, 영화 카메라의 눈. 그래서 이 카메라로 보는 이 눈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진실을 보여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 같은 것들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 고속 촬영을 해서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영상을 재생을 하거나 느리게 재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키노 아이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 뉴스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현란하게 이제 편집을 해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적인 영화를 만든 게 바로 이 카메라를 든 사나이라는 영화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인데요. 1942년에서 1951년도. 자, 이 시대적으로 보시면 이제 뭘 아실 수 있냐면, 요 전에 그 독일 표현주의와 그 소비에트 몽타주는 무성 영화 시대예요. 무성 영화. 근데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유성 영화 시대죠. 자, 이 시대적인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때가 어떤 배경일까? 이때가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직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1950년에 6.25 전쟁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자, 네오리얼리즘이라는 거는, 네오라는 거는 영어의 뉴랑 같은 말이거든요. 뉴. 리얼리즘은 사실적인 영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말을 옮기면 신사실주의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종류의 사실주의 영화를 네오리얼리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40년대 초에 관습적인 영화 표현에 저항하여, 자, 이거는 뭐냐면, 관습적인 영화 표현, 장르 영화라는 거는 주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헐리우드 영화. 제가 계속 그 미국 영화 얘기할 때 헐리우드 영화들 얘기했잖아요. 장르 영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권선징악이라든가 신데렐라 이야기라든가, 뭔가 뻔하지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이 이탈리아에서도 되게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탈리아 영화는 더 심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막장 드라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뻔한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대요, 이때. 근데 이런 영화에 저항을 했던 거죠. 그 좀 젊은, 머리가 좀 똑똑한 그런 영화 감독들이 등장을 해서 맨날 이탈리아에서 그런 막장 드라마 영화만 만들어지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전쟁이 막 한참 벌어지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사회가 너무너무 암울했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맨날 그 막장 드라마 재벌들 나오고 사랑 타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여주자. 그래서 등장한 게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였고요. 이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특징은 뭐냐? 되게 사실적인 영상을 연출했어요. 비전문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이 배우들이 영화 찍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배우들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등장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연기는 좀 잘 못할지 몰라도 진짜 같은 거죠. 잘생기고 뭐 선남 선녀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길에서 흔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영화에 등장을 하니까 진짜 같은 거죠. 그리고 야외 로켓 촬영을 많이 했고요. 또 즉흥 연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대요. 그 야외 로켓,
그 세트에서 찍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밖에서 촬영을 했고, 또 즉흥 연기, 사람들한테 대충 상황만 설명해주고 알아서 연기하라 그러니까 더 진짜 같은 연기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주요 감독과 작품은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무방비 도시와 독일 영년 있는데요. 로베르토 로셀리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요. 상당히 그 뛰어난 그 네오 리얼리즘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특히 미국의 많은 영화인들한테 존경을 받게 됐고, 그 중에 한 명, 이 사람을 존경한 배우가 누구냐면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미국의 스타 배우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잉그리트 버그만이라는 유명한 배우죠. 예, 잉그리트 버그만은 뭐 카사블랑카나 무기여 자리거라 같은 그런 영화에 출연했던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죠. 글쎄요, 지금으로 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아이유나 뭐 가장 인기 있는 여자 배우 누가 될까요? 하여튼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잘 나가는 스타였는데요. 이 잉그리트 버그만이 이 로셀리니를 존경해서 유명한 이 헐리우드 스타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이탈리아에 가서 이 사람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고 출연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로베르토 로셀리니는 유부남인데 이 사람을 좋아해서 심지어 이제 둘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 잉그리드 버그만은 초혼이고 로베르토 로셀리니는 재혼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홍상수, 김민희 커플하고 유사한 거죠. 근데 워낙 이 잉그리드 버그만이 세계적인 스타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고요.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난 딸이 이사벨라 로셀린이라는 또 슈퍼 모델이면서 영화 배우도 했던 유명한 또 딸이 있어요. 그 옛날에 랑콤이라는 화장품의 전속 모델로 아주 유명했던 되게 예쁘게 생겼던 배우인데, 최근에 이 여자가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이사벨라 로셀리니, 그러니까 잉그리드 버그만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딸이죠. 이 여자가 최근에 영화 콘클라베라는 그 교황 선출에 관련된 그 영화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또 출연을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 로베르토 로셀리는 마성의 남자인가 봐요. 그 잉그리트 버그만하고 결혼을 했지만 또 여성 편력이 심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맨날 바람피로 다니고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또 후문이 있는데요. 어쨌든 영화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 무방비 도시라는 영화 되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영년. 시간이 좀 참 많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이 독일 영년이라는 영화는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이탈리아가 독일군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 꼬마 아이가 있고 엄마는 없고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가 있고 또 누나가 하나가 있어요. 이 꼬마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데 병들고 약해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다.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의 나치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정신질환자들, 또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학살했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누나는 독일군들한테 막 몸을 파는 이런 나이도 어린데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잘못된 그 교육을 받고 삐뚤어진 생각으로 아버지를 독약을 먹여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밖에서 그 전쟁 직후라서 막 건물이 다 폭격받고 무너진 이런 처참한 그런 건물들을 가감없이 다 찍었어요. 그런 배경에서. 그래서 아주 사실적인 거죠. 그 당시에 전쟁 직후에 살기가 어려운 그 이탈리아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담긴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의 영화들은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많은 영화들이 야외에서 촬영을 안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찍었어요. 자, 이거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 뚝배기라는 그 TV 드라마,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보시면 이거 스튜디오란 말이에요. 이게 이 안에 이런 집 모양 이런 것들이 진짜 집이 아니고 그 스튜디오 안에다가 가짜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찍었어요. 왜 그럴까요? 야외에서 찍으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소음도 발생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죠. 주위에 막 사람들도 막고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기잖아요. 날씨가 꼭 좋으라는 법도 없고 또 선생님들 나중에 사진이나 영상을 사진보다도 영상을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시면 아실 텐데 밖에서 햇빛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노출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당시에는 거의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베르토 로셀리니 영화는 과감하게 이렇게 야외에서 로케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요.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 1948년도 영화고요. 이 자전거 도둑에 관해서는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이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얼마나 이탈리아에서 먹고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꼬마 아이가 한 명 있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실직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이 사람이 얻은 일자리가 뭐냐면 어, 곳곳을 다니면서 영화 포스터를 벽에다 붙이는 그런 일을 얻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화 포스터를 할당된 시간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살 돈이 없으니까 이 부인이 자기가 혼수로 가지고 왔던 이불을 전당포에다 맡기고 그 돈으로 자전거를 사요. 그래서 이 가족은 드디어 이제 우리 집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안정된 직장이 생겨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첫 출근을 했는데 그날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데 도둑이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들하고 같이 그 자전거를 찾아다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자전거 도둑을 잡긴 잡았는데 장애자였었고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뭐 무고로 그 장애자를 이 사람이 공격했다는 이유로 막 폭행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아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영화가 이제 끝나는 아주 우울하고
슬프면서도 또 너무너무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런 영화가 이제 자전거 도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키노 비스콘틴 감독의 강박관념.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먼저죠. 그래서 거의 그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효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자, 이 영화는 어, 그 시골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시골 식당 여관도 겸하는 그런 시골의 식당에 젊은 부인이 있어요. 근데 어, 되게 그 약간 욕구불만, 권태로움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여자가 있고요. 남편은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 전혀 이제 애정 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이 식당에 그 잘생긴 그 남자가 하나가 이제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상들이 가시죠, 그 스토리가. 그래서 결국은 둘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그 남편을 뭐 살해하고 뭐 이렇게 막 벌어지는 그런 치정극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이나 어두운 그런 면들을 좀 이제 정면으로 부각한 영화인데요. 이 강박관념이 유명한 거는 이 영화가 리메이크 영화가 더 유명해요. 리메이크 영화가 옛날 선생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라는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이제 조금 야한 영화로 영화가 조금 그런 어 19금 영화긴 해도 뭐 그냥 야하기만 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야한 영화로 이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이 강박관념을 미국에서 리메이크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 당시 신문의 그 영화 광고란에 이런 게 이제 실렸는데요. 포스트맨이 우편 배달, 아, 원래 제목이 처음에는 뭐였냐면 원래 제목이 우편 배달부는 배를 두 번 울린다였어요. 근데 이 영어에서 포스트맨을 우편 배달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우편 배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편 배달부들이 지금은 뭐 거의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죠. 우편 배달부. 예전에는 우편 배달부들이 있었잖아요. 우편 배달부들이 우리를 비하하고 왜곡했다. 그래서 막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영화 상영 중에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신문의 광고에다가 이렇게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 게재에 관한 성명서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고 영화 제목이 영화 상영 중에 이렇게 바뀌는 아주 초유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어, 여기 보면은 뭐 심야 극장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가 80년대 1982년도인데요. 이때 어, 자 기억해 보시면은 1980년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5.18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민심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단행했던 게 야간 통금
통행 금지를 없앴죠. 예전에는 밤 12시 이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제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극장에서 심야 상영을 이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논란이 많이 됐었죠. 주로 이 심야 상영을 통해서 했던 영화들이 주로 에로 영화들이 좀 많았었고, 지금 같으면은 뭐 다양하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5만 가지 뭐 포르노들도 뭐 굉장히 그 많이 유통이 되고 그러니까 격세지감이죠. 근데 이때는 이 심야 극장이 이제 큰 화제가 되고 또 그 어른들이 되면 성인이 되면은 이 심야 극장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됐다는 뭐 또 하나의 그 자격 조건 같이 이렇게 막 인식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선생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요 옛날 생각이 조금 나실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진도를 다 못 나갔거든요. 그 프랑스 누벨바그까지 해야 되는데요. 거기까지 좀 못 나갔는데, 예, 제가 다음 주 우리나라 아시아 영화 할 때 이제 노벨바그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수업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내용이 어렵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요. 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상당히 좀 또 재미있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뜻대로 좀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어쨌든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좀 고생들 많으셨고요. 의미 있는 연휴 잘 보내시고 10주차 대면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